쇼펜하우어 문장론 다시 4.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지음 기묵 옮김 언어의 발견과 사색의 상실. 어떤 사상의 생명은 그 사상이 마침내 언어로 부활하는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사라진다. 언어라는 껍질을 뒤집어 쓴 사상은 화석으로 변모하고 결국 생명을 잃고 만다. 그러나 화석화된 태고의 동식물을 통해 우리가 생명의 순환을 깨닫듯이 황폐화된 사상을 통해 우리는 정신의 사막화를 두려워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처럼 사색이 언어를 발견하면 그 즉시 사색은 진지함을 잃고 참된 엄숙함에서 추방된다. 우리의 사색이 타인을 위해 거듭나는 순간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작용하던 생명은 상실된다. 마치 갓난아기가 모태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머니의 일부러 살아가던 세월을 망각하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어느 시인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그대들의 모순 때문에 자아를 곤혹스럽게 만들지 말라. 사람은 언어를 입에 담는 순간 유혹에 빠지나니. 붓과 지팡이. 붓과 사색의 관계는 지팡이와 보행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젊은이의 걸음에 지팡이가 필요 없듯이 완벽한 사상은 붓을 빌리지 않고도 자신의 길을 찾는다. 다만 노화가 시작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고 붓을 찾게 되는 것이다. 낡은 사고. 하나의 가설은 고향인 그의 두뇌에만 살아남을 수 있다. 유기체의 생존과 매우 유사한 활동이다. 우리는 외부적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뿐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만약 이런 질서를 무시하고 어떤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침투했을 때 인체는 극도로 증오에 찬 상태에서 그 생명을 철저하게 파멸시킨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더 이상 새로운 생명 따위가 필요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 또한 기존의 사고체계를 허물 만큼 강력한 사상에 대해서는 인체의 그것보다 훨씬 잔혹한 응징을 서슴지 않는다. 풍자의 위험. 풍자란 말하자면 대수처럼 일정치 않은 가치에 대한 조작이다. 즉 구체적인 가치 또는 정해진 분량의 저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살아있는 인간을 풍자하는 행위는 살아있는 인간을 해부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아무리 형벌일지라도 인간의 존엄인 생명에까지 그 손길이 미쳐서는 안 된다. 불후의 작품. 하나의 작품이 불후의 작품으로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적 감각과 장점을 풍부하게 갖추는 것과 더불어 이 모든 조건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독자를 찾아야 한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 위대한 작품에 합당한 경의를 표할 줄 아는 사람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가는 몇 세기 후에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과 다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처럼 자신의 작품에 대한 후세의 평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비참한 생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작가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인정을 받기 위해 타협을 선택하게 되고 무의미한 노력이 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대의 요구에 순순히 부응한다. 그래서인지 모든 위대한 작가들은 하나같이 고독하고 우울한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유대인처럼 몇 세대에 걸쳐 자신의 작품이 방황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주저없이 자신의 길을 걷는다. 자연은 그를 형틀에 붙고 새로운 생명으로 주저한다는 아리오스토의 말처럼 비록 그의 육신은 세월에 묻혀 사라지지만 그가 남긴 작품만은 소멸의 굴레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이다. 유행의 오류와 전락. 역사상 예술과 문학의 세계에서 그릇된 주의, 주장이 유행한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잦았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잘못된 방법과 수법이 유행하고 환영받았다. 대부분의 경우 진리의 길에 설 수 없는 아둔한 자들이 이를 확산시킨 주범이었다. 올바른 지성인은 이들을 경멸해 왔다. 그들에게 이들이 확산시키는 유행은 오류이자 불명예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일반 대중도 이 사실을 깨닫고 이 같은 유행을 조소하기 시작한다. 최신 유행 작법에 의해 간행된 모든 작품들이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마치 창녀의 얼굴에서 싸구려 분가루가 날리는 것처럼 석고 세공품으로 장식된 벽에서 회칠이 벗겨 나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볼 수 없었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싼 주장들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분노하는 대신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들 지적 광대를 통해 마침내 잘못을 깨닫고 진리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는 종양이 터지는 원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쓰레기 작품과 평론. 현재 비양심적인 삼류 문필가가 시중에 넘쳐나고 있으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리의 악사들이 더욱 범람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고 있다. 이런 사악한 풍조에 대항하려면 우선 평론 잡지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런 사조를 억누르는 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평론 잡지가 앞장서서 이들을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다. 무능한 저술가들이 졸작을 함부로 발표하고 머리가 텅 빈 패거리들이 자신의 빈 지갑을 채우기 위해 마구 휘갈겨 쓰고 그 결과 출간되는 도서 중 무려 90% 이상이 쓰레기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욕에 가까운 지필욕으로 사기적 매도를 조장하는 삼류 문필가들을 추방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독자의 귀중한 시간과 돈을 강탈하기 위해 작가와 출판업자가 결탁하는 풍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쓰레기 저서를 배출하는 자들은 돈을 필요로 하는 교수인 경우가 많다. 출판업자와 이들 삼류 문필가는 독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야 된다는 공동의 목적 때문에 결단력이 높고 상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들은 동료 중 한 사람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면 막무가내로 변호에 앞장선다. 그토록 추악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에 휘황찬란한 찬사가 받쳐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 평론 잡지의 비판도 이 같은 동업자적인 의도에서 결정되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를 살리는 수밖에 없다는 식이다. 일반 독자는 어리석게도 이렇게 만들어진 신간을 읽지 못해 안달이고 양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멀리한다. 과연 이 시대의 평론가 중에 무가치한 내용이 담긴 최악의 졸작에 찬사를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훌륭한 걸작에 부적절한 비난을 쏟아붓거나 교활한 수법으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타인의 작품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않은 자가 존재하는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론가 중에서 진정 양심적으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판해 왔다고 자신있게 손들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될까? 대다수의 평론가들은 책의 저자가 자신의 동료인지 또는 친분이 있는 출판업자가 발간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때로는 약간의 뇌물을 기대하며 화려한 말의 성찬으로 책의 내용을 부풀리기까지 한다. 갓 등장한 신인 평론가가 아닌 경험 많은 평론가들이 기대 이하의 평범한 책을 극찬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훌륭한 작품을 비난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기 바란다. 이처럼 오늘날 행해지는 평론은 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출판업자들을 위해 행해지고 있음은 자명하다. 앞서 내가 기대한 것처럼 양심적인 평론 잡지들이 이런 풍조에 대항해 일어설 수만 있다면
재능이 부족한 저술가, 사명감을 상실한 편집자, 타인의 서적을 마음대로 도용하는 표절꾼, 텅 빈 머릿속에서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고 있는 대학 강단의 사이비 철학자, 오래전에 메말라 버린 영감을 붙들고 여전히 잘난 척하기에 바쁜 시인들은 이 같은 잡지를 통해 사회적인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갑이 줄어들 때마다 자동적으로 책상 앞에 앉는 그들의 손가락이 마침내 마비되어 문학의 영원한 주제인 구원이 그 모습을 우리 앞에 조금씩 드러내게 될 것이다. 조잡한 문학은 단순히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사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친다. 그런데 오늘날 존재하는 문학서는 거의 대부분 조잡한 악서이며 쓰지 않는 것이 축복일 정도로 참담한 내용들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몰지각한 책들에 찬사를 바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평가의 말을 믿지 않는 데 있다. 오늘날 독일의 비평가들은 개인적인 배려 차원에서 비평을 남발하고 있다. 그들이 신봉하는 좌우명은 이렇다. 친구를 칭찬하라. 그리하면 그 친구도 나를 칭찬해 줄 것이다. 세상 도처에 전능하고 아둔한 인간들이 북적거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베푸는 관용을 그들은 문학을 더럽히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가 베푸는 관용의 정신이 죄악의 방편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 자신에게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독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방해자이며 전능한 강도들로부터 그들이 비난하는 선을 지켜내는 신념이다. 악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선도 깨닫지 못한다. 정중한 자세와 예의 바른 인사는 사회활동을 위해 탄생한 수단일 뿐 문학에서는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악을 선이라 말하고 학술의 목적이 사회의 개선에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의일수록 항상 정중한 태도로 타인을 가르치려 들기 때문이다. 내가 요구하는 평론 잡지의 성격은 뇌물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정직하고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정확한 판단력을 겸비한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지필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잡지가 되어야 한다. 어쩌면 이 같은 잡지의 탄생은 독일 국민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해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할지 모르는 고도로 엄숙한 활동이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잡지가 독일 사회에 등장한다면 최고 재판소의 기능을 유지하게 될 것이며 이곳에서 활동하는 재판관들은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사명감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를 타고난 자들이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 활동 중인 평론 잡지들은 대부분 대학 시절의 동료들이 함께 만든 일종의 길드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업자가 내미는 사소한 이익에 눈이 멀어 문학과 철학을 장사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작품의 익명과 가명에 대한 경고. 오늘날 문학의 세계처럼 무정직과 정신적 폭력이 횡행하는 사례는 독일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괴테도 지적한 바 있는데 나는 자연의 의지에 대하여를 통해 더욱 상세히 괴테의 이 같은 의견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문학계를 뒤덮고 있는 부정직한 공기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 악랄한 문필가들이 의지하고 있는 방패, 즉 익명이라는 수단부터 폐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평론 잡지들은 익명을 통해 독자의 철없는 구미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런 방법을 획득하기 위해 그들은 먼저 독자의 준엄한 심판을 원하는 양심적인 비평가와 저자를 몇 푼의 돈과 학연 및 지연으로 올가매었다. 그 결과 자신의 정제된 발언을 자기 이름으로 정당하게 발언하는 대신 잡지가 원하는 대로 익명으로 정제되지 않은 주의 및 주장을 여과 없이 쏟아냈고
그 대가로 출판업자에게서 술값을 받아 챙긴 것이다. 단 한 번이라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후에 술값이 생각날 때마다 졸렬하고 저급한 익명으로 자신을 감춘 후 출판업자들이 원하는 글을 남발하게 된다. 이밖에 저자들이 익명을 애용하는 까닭은 자신의 부족한 재능을 숨기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익명의 그늘이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방주라고 믿는다. 그리고 밝혀지지 않는 익명의 그늘 아래서 실명으로는 감히 저지를 수 없는 온갖 더러운 행위들을 마음껏 뿜어대는 것이다. 그런데 흔히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약품처럼 악서 예찬 혹은 양서비난 같은 모든 종류의 익명 비판에 상당한 효험을 발휘하는 비평과 퇴치약도 존재한다. 그것은 일반 독자들의 다음과 같은 선언이다. 즉, 익명의 그늘에 몸을 숨긴 자들이여 당장 그 이름을 대고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어다. 얼굴을 가리고 대항하는 것은 지성인이 할 짓이 아니다. 그것은 비열한 소인배의 기만적인 행위다. 익명의 그늘에 몸을 숨긴 자들이여 당장 그 이름을 대고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어다. 내 생각에는 이처럼 독자 스스로가 이들 익명 비평가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루소는 신 엘로이즈의 서문에서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책에 서명을 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환유법에 의해 자신의 책에 서명하지 않는 자는 명예를 중시하지 않는다라고 바꿔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루소의 이 같은 법칙은 특히 공격적인 문장에서 쉽게 확인된다. 감정에 치우친 비판적인 평론이야말로 이런 종류의 대표적인 문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머의 괴테에 대하여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문장은 매우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서로 마주보고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상대는 성격이 정직하고 온건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화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완곡한 발언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인간은 비열한 자이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인정할 만한 용기가 없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안전한 곳을 찾아낸 후 가슴속에 쌓인 분노를 폭발시킨다. 이것이 아마도 익명 비평가에 대한 괴테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 괴테에 대한 리머의 보고에서 이 같은 의견이 자주 인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핀 루소의 법칙은 오늘날 독일에서 출간되는 모든 인쇄물에 그대로 적용된다. 민중을 향해 열변을 토하거나 청중 앞에서 연설하려는 자가 복면을 뒤집어 쓰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단상에서 타인을 비난하고 그를 추종하는 어리석은 청중의 외침에 의기양양하게 돌아서는 광경을 우리는 과연 참아낼 수 있겠는가? 독일은 최근에야 비로소 출판 언론의 자유를 획득했다. 그러나 그 결과 독일에는 파렴치한 저널리즘과 출판이 본물 터지듯 횡행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익명과 가명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언하는 모든 수단에 법적인 책임과 제한을 가하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책무이다. 인쇄라는 매개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자신의 의견을 호소하고 싶다면 최소한 실명을 사용해 자신의 명예와 시민의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 또 명예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름만으로도 발언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익명으로 글을 써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익명을 통해 공격한다는 것은 분명 사회 정의를 실추시키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이다. 익명 비평가는 타인이나 타인의 저작에 대해 비판을 남용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가해자라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익명 비평은 그 시작부터 상대방과 자신을 기만하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복면을 뒤집어 쓰고 거리를 활보하는 자를 사회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납하지 않듯이
익명으로 타인을 비판하는 것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익명주의를 표방하는 평론 잡지일수록 염치를 모르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들은 멋대로 타인의 학문적 성과에 판결을 내리고 대중에게 불필요한 악설을 권유하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진리를 매도한다. 도대체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런 범죄 행위가 허용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익명이야말로 붓을 칼처럼 휘두르는 살인 미수이며 그 중에서도 익명으로 행해지는 저널리즘은 가장 사악한 여론의 함정이다. 그러므로 이런 함정은 발견되는 즉시 사회적 협의를 통해 매장시켜야 한다. 즉 모든 기사는 실명제를 원칙으로 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서명을 체계화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정착되면 허위로 가득 찬 기사 중 3분의 2가 근절되고 후한 무치한 인신공격도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침 프랑스에서 지금 이 같은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과연 독일에서 이처럼 익명으로 기고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활동하는 성실한 문필가들은 모두 익명성 저널리즘과 비평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악질적인 부류를 학문과 진리의 영역에서 추방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두 눈을 가린 채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붓을 휘두르고 있다. 비록 오늘은 나를 비켜갔지만 언제 어느 때 그들의 붓끝이 나를 겨누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모든 양심적인 작가들의 단결이 필요한 때이다. 익명의 비평과 사기꾼. 사회적 책무와 권리를 부여받은 시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낯선 사람과 만났을 때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것은 비록 법으로 규정된 사안은 아닐지라도 사회 구성원 간의 암묵적 합의가 도출한 예의이다. 그러나 익명 비평가들은 법의 위에 놓인 이 같은 구성원 간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그들은 복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추방자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자들이 바로 오디세우스의 우티스이다. 모든 익명 비평가에게 우리는 악당 또는 무레베라는 지칭을 사용해야 한다. 천민 같은 성품을 타고난 어떤 문필가들처럼 내가 존경하는 모모씨라는 정중한 어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비열한 자에겐 모욕과 수치만이 유일한 권리이다. 언젠가 이들은 그 거짓의 가면을 빼앗기고 광장 한복판의 밝은 햇살 아래 가식의 얼굴을 드러내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 어둠의 공포 속에 갇혀 있던지에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우리를 향해 기쁨의 눈물을 흘려줄 것이다. 익명 평론가들의 후한무치한 행동 중에서도 가장 비열한 행위는 국왕처럼 1인칭 복수, 우리는 이라고 발언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에겐 1인칭 단수도 과분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걸맞게 교활하기 짝이 없는 본인은 비열한 유랑인으로 전전하던 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그대 스스로를 천민이라고 불러라. 그것이 싫다면 침묵을 지켜라. 서명이 없는 비평을 대할 때 우리는 과감히 쓰레기통에 쳐 넣어야 한다. 사기꾼이라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벌지는 모르지만 결코 명예로운 직업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익명 비평가가 아무리 지혜롭더라도 위대할 수는 없다. 타인을 모략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감추는 행위는 그 의견의 진위를 떠나서 세상과 사람들의 이목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작가가 익명으로 저서를 출간했을 경우는 예외이다. 이런 경우 익명으로 비판받더라도 비난할 것이 못 된다. 어쨌든 익명의 악습이 폐지되면
학문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악행이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익명 비평가의 활동이 금지될 때까지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장의 경영자, 익명 비평가를 후원하는 출판업자들과 그들이 고용한 일용 노동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그들 스스로 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호한 태도로 가차없이 그들을 추방해야 한다. 멋대로 고치는 문장과 위조 화폐. 익명 비평가의 죄악은 그 원고의 출판업자 및 편집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즉, 출판과 편집을 맡은 장본인이 익명으로 도착한 원고의 집필자를 규명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은 제자의 졸렬한 범죄에 대해 그 스승을 나무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경우 죄를 범한 당사자는 용서하고 책임은 거론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익명은 일종의 사기 행위이므로 발견 즉시 항의해야 한다. 익명 비평은 발신인의 서명이 없는 편지와 동일한 가치밖에 없으므로 이런 종류의 편지를 받게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의심해 봐야 한다. 독일의 문필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성의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 증거는 그들이 멋대로 타인의 저서를 인용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의 저작도 일반인에게 잘못된 내용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사전에 나의 양해를 구하는 경우는 제외이다. 그런데 타인의 문장을 멋대로 고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주의한 경우가 많다. 진부한 어구와 표현이 모두 붓 속에 담겨 있어 한번 붓을 들면 습관적으로 아무렇게나 이따위 내용들이 멋대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때로는 얼마 안 되는 지식을 자랑하며 내가 쓴 문장도 자기 멋대로 고치려 든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악의적으로 타인의 문장을 고치는 것이 개인적인 능력처럼 비춰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열하고도 파렴치한 행위로서 화폐를 위조하는 것과 같은 악행이다. 존경받아 마땅한 한 사람의 인격을 한꺼번에 이기려는 범죄이다.